자, 이번 강의 82페이지 통정어휘 표시죠.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요.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같아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 허위 표시인 거예요. 추가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과 통정이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을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단순한 거짓말은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짓말은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입니다. 상대방과 통정을 하면 상대방이 항상 알고 있겠죠. 따라서 항상 자연적 해석이기 때문에 진이 아닌 의사 표시가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는 항상 무효예요. 예의 없이.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이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무효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법조는 참 간단하죠. 108조입니다. 교재 보시면 1학 상대방과 통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죠. 서설 개념이 나와있죠. 그냥 짜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83페이지 상단에 있는 판례예요. 자, 이건 뭐냐면 대출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했던 거 다시 복습해 보면 A라는 학교가 K라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한도가 초과돼 가지고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갑등 교직원들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을 했다. 근데 학교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은행이 교직원들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이 교직원들이 이 대출 신청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기 때문에 돈 못 주겠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대출 신청 행위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 따라서 돈을 변제해 주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번 강의 때 했어요. 근데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자 이제는 뭐냐면 요 교직원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요 학교를 기준으로 따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학교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출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학교 자신인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내세웠습니까? 갑을. 교직원 갑을 내세웠어요. 이렇게 따지면 명백히 의사표시가 뭐가 돼요? 불일치되는 거죠. 물론 학교 스스로도 뭐 하면서요? 알면서 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근데 특징은 뭐가 있냐면 은행이 이 학교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학교와 은행만을 놓고 보면은 둘을 놓고 보면 은행은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학교가 뭐 한 거예요? 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시면 교직원분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한 것이니까 이러한 대출 신청 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유효라는 판례도 있고 무효라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것을 모순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누구를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달라지게 되는 결론인 것이니까 관점의 차이인 것이고 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이니까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외우자고 이거는요. 타인의 이름이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례가 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라는 판례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만 통정 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 제가 장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들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판례도 있고,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유효다 무효다 결론만 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에 전제도 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통정허위 표시는 판례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자, 먼저 교재를 보시면 구별 개념에서 은닉행위가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신탁행위가 나오고 사행위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를 다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볼 거예요. 자, 85페이지 보시면 요건이 나오죠. 첫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요. 3번, 표의자가 스스로 이와 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1, 2, 3번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같은 거예요. 다른 게 뭐예요?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둘이 짜고 했을 것이죠. 5번, 왜 그딴 짓 했는지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습니다. 효과, 두 사람 사이에서 언제나 항상 무효고요. 다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사례를 검토해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사례는 이미 교재 통정허위 표시 앞부분에다가 핵심 강의 노트 해가지고 제가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K라는 사람이 갑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채권자인 거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근데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K가 경매할 것 같아요. 강제 집행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친구인 을과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매매 안 했죠. 매매하지도 않으면서 한 것처럼 했고 알면서 했는데 을과 짜고 한 것이니까 이 가장 매매가 결국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인 거예요.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아직도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자,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을이 자기 앞에 등기해 놓고요, 갑에게 안 돌려줘요. 지가 샀다고 우겨요. 사지도 않아놓고. 이랬을 때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제가 이것을 을에게 판 게 아니라 둘이 짜고 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따라서 매매가 무효고 등기도 무효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니까 의뢰 등기는 말소해 주십시오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의 본성에 발해는 서로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그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채무회피. 빌릴 때는 간도 쓸개도 다질 것처럼 알랑방구 끼다가 갚을 때가 되면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자, 지금 갑이 왜 을과 짜고 가짜로 등기해놨습니까? 돈 갚기 싫어서요.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매매가 무효인 것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예요. 민법 100 몇 점입니까? 갑자기 떠오르잖네. 민법 108조죠. 민법
108조의 규정에 따라서 무효인 거예요.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채권자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느냐? 자, 채권자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채권자도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K가 갑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갑에게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을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상대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직접 말소해달라 또는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K가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누구에게만요?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채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다. 따라서 을에게 직접 돈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갑을 통해서 갑을 대위해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를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채권자가 하는 취소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행위가 뭐냐? 교재는 좀 앞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사해 행위라고 하고요. 이러한 채무자의 재산 도피 행위에 대해서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K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아니면 갑과 을 간의 이 매매를 가장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고 선택권이 인정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는 거죠.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을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도 없고요. 갑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 없고요. K도 갑을 대위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이유는 우리 민법 108조가 통정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선이 이기면 하면 됩니다.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므로 자기 스스로가 자신이 선임을 입증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보통 이 정을 전득자라고 하거든요. 자,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이미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병이 정에게 팔아먹는 것은 지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이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효과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요 제3자 개념입니다. 제3자. 이게 좀 까다롭게 있는데
교재 87페이지 보시면 답원해가지고 허위 표시에서의 선의 제3자 의미가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선이란 허위 표식이 있었음을 모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3자라는 의미가 일반적인 제3자 의미보다 다소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 즉 일반적 의미의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허위 표시를 기하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자,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제3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첫째,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갑과 을과 같은 가장매매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또 포괄승계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의에서 병으로 만약에 상속이 됐다면 병은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당사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 포괄 승계인도 제3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여기서 말하는 제3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새롭게라는 말이죠. 따라서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되지만 가장매매 전에 돈을 빌려준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단에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서 제3자냐 아니냐에서 가장 관건인 것은 전이냐 후냐 문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제3자인 거예요. 자, 박스를 볼까요? 자, 1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가장매매 후에 매수했다 새로우니까요. 2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제3자예요. 왜요? 가장매매 후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요. 물론 만약에 가장매매 전에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제3자가 아닌가. 3번 가장 그 저당권 설정에 의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제3자인 거죠. 4번 가장 매매 매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취득한 자예요. 그러면 가장 매매 후에 가등기를 했으니까 제3자겠죠.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온 적이 있겠습니까? 가장 매매 전에 가등기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 시험에 나왔겠죠. 5번, 6번,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가장 행위 후에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다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제3자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측에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자예요.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예요. 이겁니다, 이거. 뭐 의뢰 채권자든 병의 채권자든 가장 양수가 가장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돈을 빌려준 일반 채권자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2번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도 제3자가 아닙니다.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왜 그런지. 이거는 좀 2번은 외워두셔야 돼.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도 제3자가 아니에요. 이유는 새롭지 않기 때문인데 이거는 안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면서 또 알게 되거든요.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언제 돈 빌렸습니까? 가장 양도 전에. 그죠? 돈 빌린 시기가 가장 양도 전에 빌렸겠죠.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5번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가장 폭이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죠. 그럼 여기서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포기 전이라는 거예요. 가장포기 전, 통정허위 표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는 제3자가 아니에요. 물론 가장포기 후 그러면 새롭기 때문에 제3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6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실 위해 다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실질적으로 양수한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닌데 이건 신탁 갱리할 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드리고 외워야 될 것은 뭐죠? 두 번째, 2번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보죠. 자, 을이 돈 갚기 싫어서 을가 짜고 을 앞으로 가짜로 등기를 해놨는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병이 선이에요. 그럼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갑은 이 아파트 뭐 한 거예요? 날린 거예요. 갑은 병에게 이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찾아가서 야, 이 그지 같은 놈아, 네가 왜 내 아파트를 팔아먹어? 야, 임마, 얼마 받았어? 3억? 내놔, 자식아. 그거 네 돈 아니라 내 돈이잖아. 다시 말하면 갑은 을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또 을은 갑의 아파트를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갑에게 손을 끼친 거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은 야, 이 자식아, 네가 뭔데 내 아파트를 팔아먹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을에게. 다시 말하면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갑은 이 부동산을 날리게 되긴 하지만 이 아파트를 되찾아올 수는 없지만 그러한 나쁜 짓을 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Y에게 양도했다면 이 Y가 2번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Y는 가장 매매 후에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니까 새롭기 때문에 제3자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자, 여기서는 이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3자가 되려면 무효로 인해서 피해를 볼 위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돼. 무효가 됐을 때 아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3자일 리가 없는 거죠. 자, 손해배상은 언제 청구할 수 있냐면 무효여야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갑이 을에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진짜 판 거라면 유효라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무효여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 그 채권을 양수한 Y는 무효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지 무효면 불리한 게 아니죠. 따라서 이 사람은 무효로 인해서 피해를 볼 위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없고 따라서 제3자가 아닌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문제 풀 때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라고까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대표제가 나오죠. 2020년도 문제네요. 30일에. 자, 풀어볼게요. 통정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번 가장채권을 가압류했어요. 가장채권을 가압류했다. 새롭죠? 제3자죠. 2번 가장전세권의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가장전세권, 가장행위 후에 저당권을 취득해서 새롭죠? 제3자죠. 3번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의 채무자. 언제 돈 빌렸을까요? 가장양도 전에 돈을 빌렸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점을 채권이 있어야 가장양도할 텐데
이 사람은 채권이 발생한 후에 가장양도를 썼으니까 채무자가 돈 빌릴 시기는 가장양도 전에 돈 빌렸으니까 새롭지 않아요. 따라서 제3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제인. 물론 이 파산관제인도 언제 선임됐겠습니까? 가장 채권이 발생된 후에 선임됐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제3자죠. 5번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 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언제 보증하고 언제 이행했습니까? 가장 행위 후에 이행하고 보증을 쓴 사람이니까 새롭죠? 제3자인 거죠. 자, 외우지 말자는 얘기 하나만 빼고 외우지 말자는 얘기가 예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르는 예가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이냐 후예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4번 허위 표시의 철회. 철회가 뭔가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거든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예요. 효과 발생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다. 5번 적용 범위 짜고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따라서 항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통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그 외에 가족법상 행위나 공법상 행위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대표해줍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갑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구인 을과 짜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것처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 그런데 을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려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사례는 똑같은 사례죠.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자, 병이 제3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임. 악이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병이 악이라면 을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갑도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할 수도 있고 K도 갑을 대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매매를 한 당사자인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X죠. 진위 아닌 의표 자체는 통정허위 의표 자체는 뭐가 아닙니까? 불법 원인급여가 아닙니다. 2번 제3자가 선인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후에 가장 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 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일단 두 가지인데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 주장할 수 있어요.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막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선임 병 스스로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대가정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2번인 거죠. 뭐하러까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권데 왜 뭐하러 그러지? 이러면 문제에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다. X죠. 채권자는 병이 악이라면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는 가장 매매이므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은 언제나 무효이다. X입니다. 제3자 병이 선이면 병의 등기는 유효합니다. 5번 제3자가 성인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전득자인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구별 개념을 봐야 됩니다. 자, 83페이지 오시면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죠? 은닉행위가 나오죠. 은닉행위.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 그래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라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등기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매매든 증여든 갑이 이 부동산을 을에게 준다는 점에서는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점에서는 일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유효한 등기의 원인이 필요한데 요 증여가 원인이 이거 우리가 은닉행위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나중에 세무공무원한테 걸리면 세무공무원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 증여세 내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것은 매매고 증여는 유효한 거예요. 근데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은닉행위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껏 지가 팔아먹는 거예요. 따라서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알아요. 자, 84페이지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자신의 X토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정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그 을은 X토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1번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다. 맞죠? 왜요?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2번 갑을 사이의 증여 계약은 유효이다. 맞죠? 왜요? 증여는 은닉행위로서 유효한 것. 디귿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병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잖아요. 리을번 병이 갑과 을 사이 증여 계약에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왜요? 병은 서진하기도 묻지 않고 항상 뭐예요? 소유권을 가져요. 왜요? 의미 을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답은 뭐죠?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다 옳네요. 근데 신탁행위입니다. 자, 신탁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신탁행위는 뭐냐면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자 신탁할 때 그 신탁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개념이 전혀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신탁행위는 그런 투자 신탁해서 신탁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신탁행위입니다. 양도담보는 뭐냐면 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효라고 해요. 따라서 신탁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무효인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거죠. 그 다음 사행에 나오죠. 사행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개념만 채무자가 돈 갚기 싫은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89페이지로 가서 착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